여러분,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원래는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흡수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위장으로 안 들어가고 이 폐로 들어가서 폐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사례에 관해서 사례가 자주 걸리는 이유, 사례가 생기게 하는 가장 위험한 병, 또 사례를 예방하는 법을 쭉 알려드릴 건데요. 내용을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좀 길어요.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소 주제별로 타임라인을 표기해 두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부분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염증입니다. 이 폐에 생기는 염증을 폐렴이라고 하죠. 우리가 폐렴에 걸리면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고 또 찐득한 가래가 생기고 가슴 통증, 그리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폐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물이나 음식물처럼 이 폐가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이 폐로 흡인이 되면은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돼요.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감기 한번 안 걸리던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어이없게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흡인성 폐렴이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폐렴보다 치료도 어렵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 걸리게끔 조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탑재된 기능이 바로 사례예요. 간혹 이 사례와 재채기를 잘 구분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례는 음식물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숨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캑캑거리는 기침이고요. 재채기는 콧속이 자극을 받아서 간질간질하면서 헤치 하면서 코로 숨을 내뿜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간에 어쩌다가 살에 걸리는 것은 잘못 삭힌 음식을 다시 뱉어내기 위한 반사적인 기침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걸핏하면 살에 걸리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매운 거 먹다가 살에 들리고 뜨거운 거 먹다가 또 살에 들리고 심지어는 내 침을 삼키다가도 살에가 들린다면은 이때는 꿀꺽하고 삼키는 것이 잘 안 되는 연화곤란, 즉 삼킴장애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4.7%, 즉 3명당 1명꼴로 이 삼킴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흔한 병이죠. 이 턱에서부터 쇄골 사이에는 무려 26개의 근육이 뇌신경과 협력을 해서 삼키는 일을 하고요. 목에는 2개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식도라고 하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음식물과 공기가 각각 제 갈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기도 입구에는 후두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차단계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숨을 마실 때에는 이 차단계가 올라가 있어서 기도가 열린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순간 반사적으로 이 차단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도를 덮어서 차단하는 작용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삼키는 것이 잘 안 되는 삼킴장애가 생기면은요, 즉시 살해에 걸리게 됩니다. 삼킴장애를 생기게 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중풍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돼서 이 목과 혀 근육을 움직이는 뇌신경이 죽다 보니까 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반사작용이 소실이 되는 건데요. 머리에 있는 아주 가는 미세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사례가 자꾸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이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례뿐만 아니라 목에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이 들거나 식사 후에 목이 메이고 또 목소리가 변하는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삼킴장애를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요, 식도암이 있는데요. 이때는
먹자마자 사례가 들리기보다는 삼킨 후에 수초가 지나서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이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렇게 씹어 먹는 고형식을 삼키면서 사례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물 같은 유동식을 삼키면서도 사례가 들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이 가슴의 통증이나 체중 감소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삼킴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질환은요,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이 치매의 전 단계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삼킴장애 발생 확률이 3.8배 증가하고요. 남성에 있어서는 5에서 8배까지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치매나 파킨슨 같은 병은 이 뇌신경의 퇴행성 병증이기 때문에 삼키는 기능에 대한 조절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노화로 인해서 삼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면은 목의 근육도 줄어들고 약해지면서 삼키는 것이 잘 안 되고요. 이 때문에 사례가 잘 들릴 수 있어요. 근감소증은 삼킴장애 발생 확률을 2.7배까지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화 과정에서 잘 찾아오는 만성질환, 역류성 식도염도 목의 근육을 헐게 만들기 때문에 삼키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사례가 자주 들려서 염려가 된다면 음식물에 조영제를 넣고 삼키는 모습을 보는 비디오 연화 조영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 검사는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 근처 병원을 찾아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사례가 잘 걸리는 분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일이에요. 먼저 밥을 먹을 때는 식도가 잘 열리는 자세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상체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약간만 앞으로 숙이고요. 이 고개와 턱은 들지 말고 살짝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음식을 삼키면 식도로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부위를 수시로 만져주세요. 고개를 살짝 들면은요, 이 방패 연골과 아래턱 사이에 튀어나온 목불뼈가 만져지는데요. 그 위에 바로 오목한 곳이 있어요. 이 깊숙한 곳에 바로 혀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염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목한 곳을 만져주면은 목 부분에서 미끄러운 점액질이 분비가 잘 되게 해서 음식물이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목이 특히 건조한 분이라면 이 염천혈, 이 부위를 수시로 만져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 양쇄골 사이에 오목한 곳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위는 천돌혈이라고 하는 경혈인데요. 기관지에서 가장 가까운 혈자리로 이 기관지 경련을 예방하고 또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위도 역시 수시로 만져주면 좋아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목젖 양 옆으로 쭉 가서 흉쇄 유돌근과 만나는 부위, 이 부위를 부돌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혈도 역시 수시로 만져주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삼킴장애에 좋은 효과를 보여서 많이 처방되는 약이 따로 있어요. 바나호박탕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삼킴장애 개선 효과가 있으면서도 또 보험제제로 나와 있어서 근처 한의원에서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아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처방받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는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아무런 불편감 없이 꿀꺽 하고 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